Zombie apocalypse.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치와 법의 챌린저 김병찬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민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어떻게 맺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을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혼인은 어떻게 하고, 친자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속을 어떻게 분배받는지에 대해서까지 정리를 잘 한 것 같아요. 복습을 잘 해주시고, 오늘은 좀 새로운 내용을 배울 텐데, 형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 형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민법과 가지는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룬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됩니다. 즉 사법의 영역이 아니라 공법의 영역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 범죄자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형벌을 내릴지 이런 것이 담겨 있는 게 바로 형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형법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필기 노트를 꺼내시고요. 1번 형법 이렇게 적어주시고 이 형법의 의미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범죄라고 규정을 지을지, 그리고 그런 범죄를 저지른다면 어떤 형벌을 받을지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형벌에 관한 법, 이것을 형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을 때리는 사람은 폭행죄이다. 이런 범죄에 대해서 규정을 내놓기도 하고요. 사람을 때린 폭행죄에 대해서는 벌금 4천만 원에 처한다. 징역 1년 이하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형벌에 관해서도 규정해 놓은 게 바로 형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법의 의미를 잘 기억해 주시고 다음으로 이런 형법이 존재함으로써 가지는 기능에 대해서 정리해 볼 텐데 형법은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호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형법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일반 국민들이 조금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야. 범죄자들을 형벌로서 처벌하게 되면 그 범죄자들이 범죄를 더 안 저지르게 되겠죠. 그러면서 좀 더 안전하고 그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적어볼게요. 일반 국민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범죄자들을 처벌함으로써. 일반 국민을 보호하는 기능은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보장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장적 기능. 이 보장적 기능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적어볼까요? 국가의 자의적인 형벌을 금지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자유를 보장한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 형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요. 국가의 통치자, 즉 국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형벌권을 남용했다라는 거야. 이것을 자의적 행사라고 부르는데요. 자기가 기분이 좀 좋으면 봐주기도 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형벌권을 남용하는 일이 발생해서 자유권이 지나치게 침해되었단 말이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형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 거야. 우리 제일 처음에 법치주의라고 하는 걸 배웠을 때 그 법이 하는 역할이 바로 이런 자의적 행사의 남용 금지였다. 그죠? 그런 기능을 형법이 수행한다는 겁니다. 우리 법치를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시고요. 자, 이렇게 국가의 자의적 형벌 행사를 방지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은 물론 범죄자들의 지우고 다시 적을게요.
범죄자들의 권리라는 것도 보장해 준다라는 거야. 우리 일반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건 이해할 수 있겠다, 그죠? 이런 형법이 존재함으로써 국가가 일반 국민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형벌을 부여하는 일을 막아준다는 거죠. 근데 범죄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한다면 이런 거야. 범죄자들을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이 형법에 나와 있는 내용만큼만 그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폭행죄라는 거에 대한 형벌이 징역 1년 이하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면 그 범죄자에 대해서 징역 1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악독하고 못됐고 반성하는 기미가 안 보인다고 해서 재판관이 그 형법에 나와 있는 것 이상으로 징역 2년이나 10년, 최고형인 사형까지 언도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범죄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도 형법이 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이런 보장적 기능은 일반 국민 범죄자의 어떤 자유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 준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법의 기능 두 가지 잘 기억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형법의 효과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이 형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첫 번째, 응보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응보주의가 뭐냐면 우리 그런 말 들어봤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때린 범죄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도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안 그러면 피해자가 너무나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런 응보주의는 가해자를 응징하는 효과를 지닌다. 이것을 응보주의라 불러요. 만약에 이 형법이 없다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형법이 없다면 힘이 강하고 덩치가 큰 사람이 나를 때렸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내가 만약 그 사람에게 달려든다 해도 질 게 뻔하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처벌할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근데 형법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이런 것을 응보주의라 부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일반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일반 예방 효과가 뭐냐면 이 형법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범죄가 예방이 된다라는 거야. 왜 예방이 될까요, 얘들아? 범죄를 저지르면 나 뭐 받으니까? 형벌 받으니까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는 거야. 내가 범죄 저지르면 형벌 받으니까 에이, 참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일반 예방 효과를 지닌다라는 거죠. 즉, 형법이 가지는 공포에 의해서 범죄가 예방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동감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일반 예방 효과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형벌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좀 더 무시무시하고 강력한 형벌을 내려야 그 사람들이 범죄를 안 저지를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왜 여러분 요즘에 소년범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 많이 할 거야. 그렇게 하면 실제로 범죄가 줄어들까? 일반 예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줄어든다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건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주제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특별 예방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 예방 효과는 뭐냐면 좀 다른 접근인데요. 범죄자들을 형벌로서 처벌을 하게 되면 그 범죄자들이 어떻게 된다? 착해진다라는 거야. 그 착해진다는 말을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교화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범죄자들을 형벌로 처벌하면 그 사람이 반성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인간은 이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바뀐다라는 거야. 이걸 주장하는 게 특별 예방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범죄자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을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동감하십니까? 범죄자들을 교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어쨌든 이 세 가지 효과를 바탕으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토론 주제가 되는 사형제를 도입할 것인가 아니면 폐지할 것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도요. 응보주의 일반 예방효과, 특별 예방효과를 근거로 주장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래서 형법의 의미, 기능, 효과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 형법과 관련한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을 배울 텐데 2번 죄형 법정주의라고 적으시고요. 이 죄형 법정주의가 무슨 뜻이냐면 아까 배웠던 범죄, 그 범죄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정한다? 법으로서 정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이렇게 범죄와 형벌을 법으로 정해야지 그렇지 않고 국가가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 국민의 무엇이 침해된다? 그렇죠. 이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 정해서 기본권을 보장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죄형 법정주의가 되겠습니다. 이 죄형 법정주의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써본다면 어떤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행위는 범죄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 범죄를 처벌할 형벌도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시 적어볼까? 형벌도 다시 형벌도 내려지지 않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수업 시간에 자는 학생들을 징역 10년에 처하겠다 라고 했어. 가능합니까, 여러분?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자는 학생들을 징역에 처한다라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법률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범죄로 성립도 안 되고요. 형벌을 내릴 수도 없다라는 거지. 이렇게 보장해줘야지만 여러분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런 게 바로 죄형 법정주의의 의미가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죄형 법정주의를 되게 악용하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럼 좋아. 내가 법률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처벌할 법률을 만들겠어.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은 뭐 법으로 처벌하겠다라는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대로 학살한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대에는 이런 죄형 법정주의가 조금 수정되게 되는데 어떻게 수정되게 되냐면 이 법률이라는 것 앞에 적절한이란 말을 붙입니다. 적절한 법률 없이는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이런 식으로 수정되게 되었어요. 현대에서는. 자, 이렇게 해야지만 법률을 만들 때 좀 더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법률을 만들게 되겠죠. 우리 예전에 법치주의 배우면서 형식적 법치주의랑 실질적 법치주의 기억나십니까? 그걸 좀 떠올리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수정을 해야지만 자의적인 입법, 자기 마음대로 법 만드는 것,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겠죠. 우리 실질적 법치주의 떠올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런 죄형 법정주의는 이제 알겠는데요, 선생님. 이런 죄형 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원칙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을 잘 구분하는 것이 오늘 수업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런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을 파생시켜서 좀 더 세부적인 사항들로 만든 원칙들이 있는데 이런 원칙들을 굳이 왜 만들었냐면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파생 원칙들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우리 재판을 내리는 법관들, 판사들이죠. 이 판사들이 자신의 감정에 휘둘려서 판결을 내리면 절대 안 돼요. 오로지 법에 나와 있는 대로만 처벌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단 말이야. 좀 애매한 경우. 그럴 때에는 이런 파생 원칙에 따라서만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이것을 법관의 자의적 판단 방지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파생 원칙 총 5가지가 있는데 천천히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는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자, 관습법이 무엇이냐면 법률로서 정해진 건 아닌데 예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던 그런 법, 그런 걸 관습법이라고 불러요. 대표적으로 도덕이라든지 예절 이런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버스를 탈 때 버스에 앉아 있다가 어르신들이 오면 양보해 드려야 되잖아, 그지? 그때 만약에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없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것은 도덕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도덕을 어겼다라고 해서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 그것을 관습형법 금지 원칙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좀 적어볼게요. 자, 성문법. 성문법이 무엇이냐면 글로 적혀진 법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만든 법률, 그런 것들을 성문법이라고 불러요. 구체적인 증거가 남겨진 법. 이런 성문법에 따라서만 처벌을 해야 되지. 이렇게 글로 남겨지지 않은 불문법에 의해서는 사람들을 처벌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뭐 그런 거 있죠. 우리 대학교 가면 지금 전혀 없어졌겠지만 선후배와의 어떤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선배들이 후배들을 이렇게 엄하게 다스려서 후배가 말을 안 들으면 막 불러가지고 혼내고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것은 이렇게 법률로서 정해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처벌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좋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명확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이 무엇이냐면 그 법률의 내용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거죠. 좀 애매하게 법률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쁜 사람은 벌 준다. 뭐 이런 법률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 성문법으로 정해진 거니까 처벌하면 되겠네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나쁜 사람을 벌 준다라는 건 지나치게 모호하다라는 거야. 일단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가 안 나와 있잖아. 그지? 이렇게 명확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벌 준다라는 것도 되게 불분명해요. 어떻게 벌을 줄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만든 법률은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그다음 세 번째 C. C는 적정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적정성의 원칙이 뭐냐면 그 범죄 행위와 형벌 간의 관계가 적절해야 된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거짓말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너무나 부적절하잖아, 그치? 거짓말했다라는 건 되게 좀 경미한 범죄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사형을 내린다라는 건 너무나 과한 형벌이라는 거지. 반대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꿀범 한 대를 때린다. 이것도 되게 좀 부적절하잖아, 그치? 사람을 죽였다라는 건 되게 중한 범죄인데 되게 가벼운 처벌을 내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적정성의 원칙이라 불러요. 이렇게 정리해볼까? 경한 범죄, 가벼운 범죄는 가볍게 처벌하고 좀 중한 범죄, 무거운 범죄에 대해서는 무겁게 처벌해야 된다는 거야. 이것을 적정성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내지는 뭐라고도 부르냐면 이것을 비례성의 원칙이라 부르기도 하고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범죄와 형벌은 서로 균형을 맞춰야 된다, 적절해야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가겠습니다. D라고 적으시고 네 번째는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그러니까 법률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 법관이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가지고 즉 유추해서 해석해서 적용을 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야.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도축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도축금지법이 뭐냐면 지금도 적용되고 있는 건데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은 도축업자들이 야생동물을 사냥하거나 도축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라는 거야. 뭐 이렇게 불법으로 유통하고 이런 걸 방지하는 거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근데 이 도축금지법에 금지가 된 동물들이 뭐가 적혀 있었냐면 소, 말, 양, 돼지, 닭 이렇게 적혀 있었단 말이지. 근데 어떤 사람이 잡혀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뭐 소, 말, 양, 돼지, 닭을 잡은 게 아닙니다. 저는 염소를 잡았어요.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법관이 생각해 보니까 법률에 염소를 잡지 말라는 내용은 없어. 그럴 때 염소는 양이랑 비슷하니까 유추해서 해석해가지고 이 사람도 처벌해야지 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어볼까요? 도축금지법인데 염소는 안 적혀 있다면 처벌할 수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법에 적혀 있는 내용만 가지고 처벌한다. 이것을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쌤이 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 얘들아. 소, 말, 닭, 돼지, 양이잖아. 그러면 개를 잡는 사람은 어때? 개. 우리 보신탕집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개를 잡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법률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를 도축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적어 놓으면 법적으로 개를 잡아먹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되면 되게 논란이 많아지겠죠. 개를 식용으로 쓴다라는 거에 대해서 안 그래도 지금 논란이 많은데 그런 논란을 법원이 더 증폭시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법원의 입장도 되게 애매해 지금. 이거를 법으로 처벌하긴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뭐 이상한 사람들이 개를 잡아가지고 유통시키면 국민들이 그거 잘못 먹고 병 날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처벌해야 되는데 이거를 또 법으로 만들자니 또 논란이 커질 것 같고 그런 애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 E는요 우리 배웠던 겁니다.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소급표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자,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특정 행위를 했을 때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 그 사람의 행위는 처벌할 수가 없다. 그죠? 왜냐하면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서 법률이 없다면 처벌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처벌받지 않고 넘어갔어.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입법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과거의 행위를 처벌할 법률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시간을 되돌린 다음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것을 소급표 금지 원칙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행위가 있고 난 다음에 입법을 해서 그 사람을 처벌하게 된다면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겠죠. 그 이후에 법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다시금 처벌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지. 국민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범하겠죠.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급표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지금까지 관습형법 금지 원칙, 명확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 원칙, 마지막으로 소급표 금지 원칙까지 총 5가지의 죄형 법정주의 파생 원칙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이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이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법관들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해가지고 국민의 무엇을 보장하겠다?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라는 거야. 국가가 자기 마음대로 형벌을 남용해서 국민의 자유를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이라고 하는 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적자면 만약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는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법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형법이라고 하는 건 국민들을 벌 주기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제일 처음에 형법의 기능에서 보장적 기능했지. 그러니까 형법이라고 하는 건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저희가 범죄로서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행위만 하지 않으신다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는 걸 보장해주기 위해서 만든 거란 말이야. 이런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도 국민들을 벌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법이 이상하다든지 조금이라도 이런 범죄와 형벌이 법에 적혀 있지 않다면 국민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 파생 원칙도 재판을 당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이 되는 경우라면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죠. 좋아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우리가 형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잘 한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강조하지만 형법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무섭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형법이라고 하면 옛날 중국의 법가 사상 뭐 이런 걸 떠올리면서 굉장히 엄격한 통치, 강력한 처벌 이런 걸 떠올리는데 그런 게 아니라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마련해준 안전 틀과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복습 잘 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